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0쪽이 되겠죠?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임차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자, 이 탄력성이 크다 얘기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우리가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지금 이렇게 균형 상태가 주어졌는데 이 공급이 증가를 하면은 자, 이 공급이 증가하면 비탄력적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요. 임차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건 탄력적이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이 약간만 되죠. 그래서 가격의 하락 효과가 더 작아지는 거죠.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비탄력적인 때는 하락 효과가 이렇게 크죠. 그래서 어떻게 돼? 1번 맞는 지문이죠.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이 말은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 이렇게 가격의 하락 효과는 빨간 것보다 작죠. 작아질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중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에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밑줄, 10년 이상이 주의해야 되겠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죠. 보조 효과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장기 전세주택, 서울특별시의 쉬프트 얘기하는 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30년이 아니라 20년이죠. 따라서 4번 정답이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 감소와 질적,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다고 한다면 이 임대료, 국민주택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 이 차액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를 말합니다.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 보조 방식. 자,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주택 정책이죠.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우리가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43번에 3번 지문 보면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임대인의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죠. 자, 이 수직선이고 수요가 주어졌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임대료죠. 자, 이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이게 바로 임대인의 총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규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규제 임대료죠.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규제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곱한 요 빨간 부분이 총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이 노란 부분이죠. 이 노란 부분, 이 임대인의 이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적인 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다. 여러분 소비가 증가하죠. 정상적인 한 주거 서비스 소비 우리가 증가합니다. 감소한다니까 틀렸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5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가 나오죠. 자, 국민기초 우리가 생활 우리가 보장법 우리가 제11조에 보면은 이 주거급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주거급여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44번 다음 중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이 가격이 바로 이 균형 가격 또는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가 정부는 우리가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규제 가격이죠.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에 있어서의 상한선이죠. 자,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래서 최고 가격 또는 우리가 상한 가격이죠. 자,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이 상한 가격을 하한 가격으로 자주 출제를 하고 또 최고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자주 출제하죠.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이 가격 차이만큼 이게 수요량이죠.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우리가 증가를 하겠죠. 자, 이 수요량은 우리가 이만큼 증가하고 또 건설업체는 이 가격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량은 또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이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이 초과 수요를 우리는 투기적 수요죠.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또 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1번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형성된다. 2번 정답.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죠. 우리가 건설업체는 이 크기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요. 품질이 저하됩니다. 공급자는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여러분이 이 신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또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5번 하락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45번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 생산이나 공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 중 분양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도심지보다는 외곽지가 고밀도로 이용되는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 효율화가 아니라 토지 이용에서의 비효율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1번 정답. 주택의 과소비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분양가격 규제는 가격 기능을 왜곡시켜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형평성 측면에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뭐죠? 우리는 암시장이죠. 그래서 이 점, 우리가 암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이 또 형성돼서
우리는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프리미엄이 또 발생하죠.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이 불법 전매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즉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여 결국은 주택가격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생산업체 간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주택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46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존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상한 가격, 여러분 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뭐 할 경우 낮을 경우에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된다. 니은 맞는 질문.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디귿 맞고.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로서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가격 이상하면 안 되고 시장 가격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에는 주택시장 기능에 의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분양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주택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택난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1번 정답. 분양가를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공급 증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전매 차익을 자율화하면 이 전매 차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투기적 수요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자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맞는 질문.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형주택 보유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8번 문제. 주택의 분양제도에서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인데, 자, 이 선분양제도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택 건설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기가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제도는 이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자,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바로 이 선분양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분양제도는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우리가 다른 건설업체 지은 것과 비교하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 수요자죠. 이 소비자 우리가 중심의 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선분양제도는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부담하죠. 자, 여러분 아파트 계약서를 건설업체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한꺼번에 대출받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 중도금 이자로서 여러분이 갚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후분양제도는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급자가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2번 정답. 선분양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중도금. 그래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없고, 후분양제도는 아파트 계약 체결하면 한꺼번에 주택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 큽니다. 선분양제도는 청약저축이나 부금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나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등의 우리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선분양제도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고, 후분양제도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의 필요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 대형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죠. 자, 선분양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가 정적으로 부담합니다. 맞는 점은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맞고, 후분양 제도는 건설업체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점이죠. 자, 이 3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를 통한 보금자리론 공급을 해줘야 되고, 4의 문제점,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돼야 된다. 바뀌어서 설명하네요. 5번 정답입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수직선. 자, 이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인데, 공급이 뭐가 돼요? 고정됐죠. 공급이 고정됐을 때 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뭐가 변화가 없죠? 요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다.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조세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낸다? 우리는 공급자가 전부 조세를 부담하죠. 두 사람 중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부담하는 건 예외죠. 자, 시험에 요거 좀 많이 출제하죠. 자,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귀착이 됩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2번 정답이죠. 얘기겠죠. 여러분, 이 노란선, 이 임대인의 이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규제로 인해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정답.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3번 틀렸고,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임대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하니까 틀렸죠. 다른 재화가 정상재이면 소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린 점은 항상 감소하니까 틀렸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며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임차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헨리 조지의 사상이 이제 나오고 있죠. 또 헨리 우리가 조지의 사상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주장을 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가 헨리 조지입니다. 맞는 질문. 2번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 세금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토지 공급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즉 토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고정이 됐어요. 이때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량 자체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이 토지의 공급량은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불변. 이 토지의 공급량은 우리가 고정돼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럼 토지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이때의 세금을 우리는 효율적인 세금,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정답이 되겠죠.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 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일 때 자, 여러분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누가 많이 부담하죠? 우리는 세금을. 임대료 상승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수요자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이 수요자 부담이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이 노란 부분 공급자 부담은 이렇게 적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 보면은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죠.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됩니다. 맞는 지문. 자, 4번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자, 임대주택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이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자, 이럴 경우에 또 재산세를 또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 상승폭이 이렇게 적죠. 그래서 수요자 부담은 이렇게 적고요. 또 뭐가 많아? 이렇게 공급자 부담은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죠. 상승폭이 작잖아요. 맞는 지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죠. 수요와 여러분 5번 지문은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은 임대료 상승에 따라서 요 부분이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요. 여러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자, 이 공공주택에서의 공급을 확대하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여기 탄력적이 바뀌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임대료 상승폭이 적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이 공급 확대되기 전에 비해서 임대료 상승폭이 이렇게 확대된 후에는 임대료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전가되는 형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자,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얘기죠.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을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의 규칙에 대한 설명. 자, 여러분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는 우하향하죠.
자, 이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하더라도 뭐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 매도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공급자,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3번 정답. 5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 호화주택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1번은 조세의 기능이죠.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죠. 이 부동산 조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동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겠죠. 중과세를 했더니 어떻게 돼? 주택, 우리가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우리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이러한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이러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자, 3번 지문 맞는 어떻게 돼요? 지문이죠. 4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은 기울기 비탄력적이죠.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은 비탄력적인데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뭐죠? 탄력적일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탄유 기억해야겠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 회피 탈세, 탈세 세금을 탄류하는 거죠. 이건 불법적인 거고 조세 회피도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세 회피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조세 회피는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합법. 예? 그래서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우리 애플 같은 거 사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17%의 세금을 예를 들어서 낸다면은 우리가 애플은 우리나라에 몇 프로? 한 5, 6% 정도의 세금밖에 안 내죠. 왜? 조세를 회피하거든요. 합법적으로. 예? 그래서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조세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조세의 귀착과 정가를 살펴보는데 올해 시험에도 조세 정책에서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